안녕하세요. 시집살이를 마친 40대 여성입니다. 현재의 세상에서는 학력이 가장 주목받는 요소이며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연히 그러한 사람을 시어머니로 만났는데 그 결과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유식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학벌으로 인해 경멸당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보면 학력은 중요하나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학력 이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대학 하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는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하기 전부터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별 볼 일 없는 제 간판이 화근이 되었어요. 곧 어머니 보신 분이 선물 준비라도 같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제가 어머님의 취향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이왕 드리는 거 마음에 드는 걸 주세요. 하나를 제대로 준비할지 다양하게 세워보자.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만남인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같은 건 까다롭게 보시지 않으셔서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보다 다른 게 있어요. 지금부터 하고 있는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부탁해요. 알았죠? 왜 갑자기 겁이 나는 건가요? 알았어요. 우리 엄마를 만날 때 대학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냥 저하고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당신과 우리 학교에도 있으니까요. 엄마, 졸업장까지 찾아볼 필요도 없는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남편이 이유도 없이 불필요한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만나기 전까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괜히 노여움 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사실 우리 엄마는 학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도 서울대에 못 갔다니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오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다 좋은 대학에 잘 갔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은 완전 초상집이었고 절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도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걸 나중에 어머니가 알게 되면 불쾌할 일이고 어찌됐든 속이는 일이니까요.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편견 없이 당신을 보는 것이라 생각해 주세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신과 나만으로 잘 지내면 되는데 이건 우리 가족 중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편견은 지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거짓말은 돌이킬 수 없어요. 지방대를 졸업했지만 저는 그때 전공을 배워서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백수도 아니고 속일 이유가 없어요. 설마 당신이나 엄마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엄마가 괜히 시작부터 점수 깎이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당신은 학벌을 뺀다 해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 엄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긴 해요. 그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동안 뭐를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요. 제 연봉이나 직급 같은 걸 속일 생각을 해서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까지 저렇게 하면 되겠어? 언젠가 다 밝혀지게 될 거야. 당신도 빨리 정리해. 그리고 이 문제는 만나서 내가 잘 말씀드리게. 어차피 극복해야 할 문제잖아.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학벌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걸로 충분히 제 장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나서 시어머니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학벌이 중요해도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만나보니 이 문제는 결코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남편이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어머니를 대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제 앞에 거대한 산이 하나 가로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처음부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들은 바람에 지방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다닌 고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편이에요. 대학원은 왜 안 가셨어요? 집에서 일하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취업이 빨리 된다면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만족하며 지내다 보니까 굳이 대학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고민해 보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선택을 도통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 갸우뚱하며 말씀하셨죠. 나는 솔직히 말하면 커서 바로 배우는 게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너희처럼 오로지 공부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학을 가지 않을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면 그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했어야 하는데 대학은 평생 당신을 따라다니는 명함인데 너무 괜찮다고 해도요.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은 또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어머니들이 학력을 너무 중요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람을 채용할 때 학력을 보다가는 않고 경력만을 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제가 세상을 잘 몰랐다고 물러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신이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힘든 상황인데도 해물을 파시면서 자식들을 키워주신 분이셨네요. 얼마나 그들의 망지가 붕괴된 건지 알 수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머니는 평생 학력이 그녀를 따라다닐 것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머님의 복잡한 콤플렉스 겨우 그 말을 하실 수 있었겠죠? 제 아들들은 유일한 자랑이에요. 좋은 대학에 보내주었거든요. 식사를 포기하고 굶어도 우리 아들들의 학원비는 꼭 챙겨주었어요. 대학에서 현수막을 달고 연락을 받아도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저의 마음이 뛰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며느리도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런 해였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아,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좋은 것을 원한다면 그만큼 포기할 것도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에게 진지하게 물어볼게. 다시 공부해서 3년 안에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된다면 이대나 서울대로 가는 것도 좋을 텐데 모아둔 돈이 있어서 말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대학원을 얘기한 것은 너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부터 그 정도까지 생각해둔 것이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에게 다른 질문을 하기 힘들었을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무래도 결혼까지 가려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와서 결혼해도 되잖니? 아, 그게 뭐 사법 관련된 것도 아닌데 어머니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에게 제 학벌이 좋지 않다고 작아지거나 부끄러워했던 적이 살면서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에게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발판일 뿐이고요.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든요. 그럼 안 가겠다는 거네요. 이름도 물을 정도로 대학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배워서 이지도 없겠네요. 꼬인 인생을 고쳐서 좋게 만들어주려고 했더니 참나, 그럼 더 할 말도 없겠네요. 저도 얼떨결에 어머니와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날 참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다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만났고 30분 남짓밖에 안 지났어요. 어머니 대학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제게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제가 좋았으면 하는 제 모습에 대해 아무런 힘의 어머니의 대학이 전부가 아니란 걸 잊었어요. 그게 제 전부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져온 선물은 못 받을래요.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는 건 받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어머니의 마음에 감사하겠습니다. 아예 부르지 말아주시겠어요? 피치 못할 일로 서로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 오늘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말하며 차가운 태도로 일어서서 나가버리셨고 저는요. 선물 하나도 주지 못한 채 그대로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걱정했던 남편은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서로 움직인 마음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울지 마, 우리. 엄마가 잘못한 일인데 당신이 왜 울어? 혼자 보내서 미안해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대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들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도 했어요. 우리도 이제 끝이야.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인데 무조건 책임질 거야. 엄마가 이렇게 우리까지 약해지면 안 돼. 당신하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은 절대 안 바뀌니까. 나만 믿어. 그 사람 품에 안기니까 화장이 다 번질 정도로 울었고 속이 시원하다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 생길 줄은 예상치 못했어요. 그냥 같은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는 내게 무슨 말을 듣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서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 또한 그냥 쉽사리 헤어지기로 마음먹지 못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당시에는 뭔가 내면에서 울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의지대로 이루어지길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믿기로 했고 한동안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서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남편 역시 그 문제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가끔은 집을 떠날 때도 있었고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묘한 자아 존중심이 바닥을 치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딘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했어. 가장 아프고 지루한 놈이 삼촌이야. 잘 지내고 있어? 아, 너도 보고 싶었니? 삼촌, 뭐 하는 거야? 이번에 한국에 오셨어? 아, 그래? 매일 말 안 통하는 곳에서 빵 조각이라도 주워 먹고 살지 않으면 재미없지 뭐, 그래? 얼음 탄 한국 음식과 소주가 생각나면서 죽겠어. 수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아. 그런 거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일단 여기 와버리니 정리도 못해. 큰일이야. 못 살아. 우리가 같이 살자는데 듣기 싫어하고 가버리더니 괜히 식구들만 고통시키지. 난 혼자일 때 편해. 근사한 외국인 작은 엄마라도 만들어달라고. 어떻게 아직도 혼자인지. 사실 삼촌은 사고로 다리 한쪽이 불편한 상태였지만 이제 걸을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절뚝거리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그런 면에서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엄마와 아빠가 나서서 같이 사는 집을 구했는데 삼촌은 거절하고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부터 아빠도 삼촌과의 관계가 소원해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는 삼촌을 돕고 싶었지만 우리를 피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지내더라고요. 우리 조카는 똘똘하게 잘 자랐어요. 회사에도 들어갔고 이제 대리가 됐어요. 이 녀석 재주가 좋네요. 어릴 때 보면 공부도 잘 못할 것 같았는데 말이야 아름다운 변화네요. 삼촌이 있다면 애가 나를 모르네. 아빠에게는 연락했어요. 그건 정리해 두었고 천천히 말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이야? 내가 한 일도 너도 해야겠다고. 아버지 성격에 맞게 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 집을 알아보고 여기저기 움직일게. 어차피 뻔한데 그러면 또 미안하다고 생각돼. 알겠지? 그래도 삼촌, 나랑 한번 만나주라. 나 소주도 너보다 더 잘 마실 걸. 애가 큼직해졌네. 우리가 술을 마시고 아이 그러자. 그래? 유쾌한 삼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꿀꿀한 기분이 가셨어요. 솔직히 부모님께도 우리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가 쏙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지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해버릴까 했는데 집으로 못 들어가고 매시어머니와 다투는 남편을요. 일일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힘들까 싶은 생각이었어요. 또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되더라도 괜히 감정만 상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촌이라면 제가 이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겠다 싶어졌거든. 만나기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든든한 게 있었죠. 한참 삼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더니 이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삼촌이 우리 조카를 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만난 김에 사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답니다. 실은 삼촌이 외국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한국에 사업할 생각으로 온 거야? 그것도 있죠. 사실 삼촌이 다리가 아프고 나서부터 장애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같고 그래요. 하나씩 불편한 걸 견디면서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실하게 일해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고민 중인 사업 아이디어를 잘 들어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모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보그라드라는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싶어요. 브랜드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겁니다. 또 촌이도 함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좋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요. 어떨까요? 설명하려니 조금 부끄럽네요. 삼촌, 한국에는 아직 이런 브랜드가 많지 않아 소비자들이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인식도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강하게 잘 만들 수 있다면 착한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삼촌이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니까 그게 뜻깊은 것 같네. 그럼 우리들이 이것도 비밀로 해서 제대로 시작 한번 해볼까? 좋지. 나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거 여기서 아낌없이 다 풀어볼게. 그리고 삼촌, 내 생각에도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 괜히 이런저런 걱정하다 보면 그 걱정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지더라고. 내가 그걸 어떤 문제에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잖아. 좋아. 그럼 너 이제부터 대표야? 직감이 무거운 만큼 우리가 할 일도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자, 우리 그럼 건배 한번 하자. 파트너가 된 것을 기념으로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삼촌을 오래 뵌 데에서 누구보다 믿음이 강했던 것도 있었지만 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막힌 상태여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른 방향에서도 이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이 물고 났던 것인지 갑자기 제가 가장 어려운 결혼 문제에 조금씩 해결책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싸움 끝에 두 손 두 발 다 허락해준 어머니는 우리 결혼을 허락했고 남편도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고 서럽게 운 것처럼 내게 안기고 우는 일이 있었어요. 결혼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산 하나만 넘으면 될 줄 알았어요.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을 때 동생이 결혼해 저도 이쪽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이때 더 높은 산 한 개가 보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더 순종적인 편이라서 원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둘은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가 1년이 넘어갔었는데 서방님은 결혼까지 2달도 안 돼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걸 보면서 높은 그림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아주 나길에 단 것처럼 어딜 가나 동서 자랑의 연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자랑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해선 제가 있어야 했죠. 나는 이 프로그램이 재밌더라. 여기 퀴즈 나오는 거 너는 다 맞출 수 있지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안 나오던데요.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아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 있으면 어머니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여기에 우리 교수님도 한번 나오셨었는데 어머나, 그래, 아무렴. 그런 데서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겠지요. 너 친구들도 다 의사나 변호사 되겠다 그러던데 서로 도움 주고받고 그런 게 많을 거야. 그래서 대학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동기들이 다 잘 되었대요. 어머니, 재미로 형님하고 같이 맞춰볼까요? 내기해 보면 어때요? 걸만한 게 있을까요? 아이고, 너도 참 제가 어떻게 이걸 맞추나. 괜히 지방대 가겠어. 내가 맞추는 거에 내도 이것만큼이나 할 수 있어. 상식 있으면 풀 수 있다잖아요. 저도 해볼 만하겠는데요. 참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용감하다, 용감해 이런 식으로 동서와 사사를 비교할 때마다 일부러 더 밝은 태도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갈수록 자존심이 상처받고 똑같은 자리에 깊은 상처가 난 것 같았죠. 그리고 점점 시댁에도 일이 생겨서 연락받고 갈 때마다 이상하게 저만 몇 시간씩 일찍 가게 돼요. 외출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리되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동선을 여유롭게 따를 수 있겠죠. 어머니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며 그냥 구경만 해야 했어요. 동선을 구차하게 정해놓고 있었는데 언제 오라는 연락이 왔느냐고 물으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짐작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서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밖에 나와 계시는데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날이라는 걸 몰랐네요. 그래도 많이 급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럼 바로 가봐야겠어요. 제가 사줄 필요는 없어요. 아, 어머니, 지금 속 시원해 보이시네. 제가 깜빡하고 우리가 함께 있는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근데 동서가 어머니한테 연락이 안 왔나 봐요. 어머니는 정말 급하다 그러나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가도 되겠네요. 형님, 하지만 동서와 함께 들어가자 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절하시면서 너만 와이 왜 파분을 뒤에 끌고 오는 걸까요? 내가 연락한 거야? 아니, 금방 같이 있었거든. 넌 처자고 형님이 마음이라도 넓게 써야지. 아, 어떻게 같이 밥 하나 차리는데 억울해서 동서지사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딸리는 게 많으면 좀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시간이 가도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 어차피 동서도 부르실 거 아니었어요. 복날이라고 같이 저녁 먹자고 준비는 너랑만 하려고 했지? 제 손을 봐라. 저렇게 공부밖에 안 한 손으로 부엌이 시키게 했어. 부모가 서울 대식 보내고 하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런 일 함부로 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고 높은 자리 가라는 거지. 크게 일을 해주면 크게 대우해주는 거야. 집에 있는 시간으로 따지면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 나가면서 박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서는 훨씬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부려먹기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고작 학벌이라는 게 억울할 따름이었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의 계급 난인 것도 아니에요. 그날은 저도 좋게 넘어가지 않더랬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여태 저만 일찍 불러서 일 시켰던 거네요. 그럼 그래, 바쁜 사람 불러 괜히 키고 넌 박사가 될 애한테 왜 그래? 똑같은 며느리야. 어머니 여기가 무슨 대학으로 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점점 언성이 높아지자 가만히 있던 동서가 분위기를 풀어보겠다며 쓱 나섰죠. 아, 어머니, 그때 형님이 저보다 허물없이 대학이 좋고 손도 야무지고 일도 잘해서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저한텐 형님 칭찬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서 그렇게 말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형님, 어머니가 표현을 못하셔서 그래요. 다 형님하고 하는 게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러신 거라고요. 제가 일도 너무 느리고 소들잖아요. 아시잖아요. 동서도 알겠지만 나는 노는 사람이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바쁘게 살아. 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한가해 달려오는 게 아니에요. 주말에 추가로 더해가면서 와야 해요. 알아요. 어머니가 대학 따지시는 거 잘 알아요. 아, 그래도 이런 거 하나까지 그 문제를 다 적용하면 안 되죠. 아이고, 너 아주 말하는 건 서울대야 서울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제 앞에서 시어머니 보란 듯 대학 이야기로 정리하니 점점 끝이 보이잖아요. 굳이 내가 저런 산을 왜 오르고 넘고 반복해야 할까? 살면서 이렇게 사람을 치 떨리게 미워할 수가 있나? 제가 더 피폐해져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 듣기를 귀찮아하며 책임을 피하곤 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요? 내가 말해도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몇 번째야, 얼마나 말을 건절했으면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까? 원래 우리 엄마는 토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 그리고 나를 보면서 참느냐 물느냐. 괜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싸우고 싶으면 들이받고 싸우던가. 어차피 당신하고 엄마랑은 나만 일찍 불러서 끙끙대게 만드는데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아.
당신은 남이지 어떻게 내 남편이야? 결혼 전에는 엄마랑 그렇게 싸웠던 인간이 이제는 아주 효자가 됐네. 그러니 참지 마. 싸우고 싶으면 싸우라고. 나는 안 삐짐 싶어. 말릴 테니까. 그리고 당신도 엄마에게 따질 듯이 말하는 것이 좀 심한 것 같더라. 나는 같으면 웃으면서 좋게 넘기는 편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엄마하고도 시어머니하고도 남편과도 부들부들한 싸움으로 끝나는 일상이었죠. 그래도 회사에 돌아가면 나는 누구보다 유능하고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법도 몰라서 조심스러웠는데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삼촌처럼 다 편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만 만나면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마음이 회사로 돌아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같았습니다. 꼭 온탕냉탕 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보니 제 모습이 뒤늦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굳이 이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견딜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회사는 1년 만에 초기 창업 비용까지 모두 갖고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모두 제 능력이 컸다며 크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고맙다. 고생했어. 여기까지 온 건 나의 힘이 컸어. 솔직히 삼촌은 내 결정에 따라서 온 것밖에 없는데 우리 반응이 여기저기서 오네 투자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고 기부할 수 없냐고 묻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기부는 거절했다. 우리가 이익 내서 우리 힘으로 해나가는 게 목표니까. 장애인이 많다는 이유로 돈만 받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 거야. 아, 자존심 있지, 삼촌이. 믿어줘서 고맙다. 나는 여기 왔다가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된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고작 지방대학을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니 어엿한 부대표고 삼촌 덕분에 내 어깨가 펴지는 게 있지? 어떤 멍청함이 아직도 또 그런 걸 따지고 사나 아님 머신 타고 왔다니. 그러니까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참 어렵네. 삼촌은 3초도 안 하고 이미 제가 겪는 고통을 다 안다는 듯 따사한 눈빛으로 지그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 삼촌 생각에는 말이야, 자기 잣대로만 세상을 못 보면 그게 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 눈에 정답으로 사라질 필요 없다. 삼촌이 이 해서부터는 사람이 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같은 사람인데 누구든 날 보고 피하고 아니면 다가와서 도와주려 하고 그게 무슨 차일까 싶은 거야. 난 그냥 똑같은 나일 뿐인데 그 사람들 마음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나도 가능한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고 해. 왜 그런 말도 있잖냐. 미움받을 용기 그런가? 삼촌 말대로 미움받을 용기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 한심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런 인간 마음에 들려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조금 냉정하게 보이네. 삼촌이 나 도와주려고 나타난 것 같아. 진짜 고마워, 삼촌. 일 끝나고 저녁 먹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제가 겪고 있는 일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먼지 같은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고작 시어머니의 그런 편협한 자대에 내가 있었던 것뿐인데 거기서 나와버리면 만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턴 미움받는데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도 그랬잖아요. 알아서 들이받고 싸우라고 그 말 그대로 해줘야지 싶었어요. 그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무서울 게 없었죠. 그래도 한동안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참에 동서 생일이 다가왔네요. 우리 박사님이 뭐를 좋아할까 모르겠다. 입맛에 맞으려나. 아유, 넌 여기 와서 전이랑 좀 붙여 잡채하기. 갈비찜은 내가 마무리할 거니까 건드리지 말고. 아들 입구에 풍선 하나 크게 세워놓고 예쁘게 여기도 꾸며라. 그래야 들어왔을 때 기분이 좋지. 시어머니는 일은 아침부터 온 식구를 부르더니 호들갑을 있는 대로 떨며 생일 준비를 시키더군요. 이젠 더 이상 제 생일에 어떻게 했는지 고민하고 있죠. 비교하고 그런 것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지방대를 나온 며느리로서
대체 시어머니께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혼자 전을 부치면서 삼촌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가버리면 그 인간 눈에 들고 말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잠시 후 동생이 도착했고 남편과 동서님은 폭죽과 풍선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을 먹는 중에 어머니가 확연한 표정으로 서방님께 눈짓을 보이더니 방 안에서 상자 하나를 갖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언뜻 봐도 명품 가방이 들어있을 것 같은 크기였지만 당신 생일이니까 우리 엄마가 준비했어요. 같이 가서 고르세요. 어머, 내가 그때 갖고 싶다고 했던 거야? 아니야, 그거 엄청 비싼데 어떻게... 불어봐라. 아이고,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너한테 그런 돈 갖고 있느냐? 다른 나인도 아니고. 우리 집에 처음 와서 보내는 생일인데 대충 아무거나 사줄 수가 있나. 재수씨,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참 대단들하다. 동서는 본인이 골라놓은 무려 500이 넘는 가방이라는 걸 알고는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이 집에 처음 와서 보낸 생일은 어땠는지 아세요? 제 돈까지 써가면서 밖에서 음식 대접하고 어머니는 3만 원도 안 되는 샴푸 세트 하나 달랑거리셨죠. 그래도 동서 생일인데 이것까지 다 떠올리는 건 싫어. 남편 놈까지 돈을 보태야 한다고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있어야지. 제가 있을 때 갑자기 어머니가 무릎 위에 뭔가를 툭 던지는데 고무장갑이었어요. 밥 다 먹었지? 아, 저기 가서 설거지 대충 해놓고 과외 준비나 하라네. 제가 눈치도 없어 보면 동서방 밥 다 먹어가는 것 같은데 가만 앉아서 멀뚱히 구경하고 있으면 뭐하니? 가방도 아니면서 구경해서 못하나 이 말이야. 괜히 얼마 되지 않는 선물이나 들고 와서 줄 생각 말고 동서방 밥 잘해 먹이다 생각하고 마무리까지 잘해. 그게 선물이지. 아직 밥 안 먹었는데요. 그리고 설거지는 어머니가 하세요. 아, 아이 뭐, 너 지금 나한테 시비 후있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집에 처음 시집와서 생일을 보낼 때 제 돈 써가면서 어머니 밥 대접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엄연한 차별 아닌가요? 그것도 설마. 대학 때문에 다르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억울하냐? 그럼 좋은 대학 나오지. 사람은 학벌이 좋아 사람 취급받는 게다. 그건 나뿐이 아니라 어딜 가서든 똑같아. 귀한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그만큼 노력했어야지. 괜히 이런 날까지 시끄럽게 굴지 마라. 드제 신경 쓰지 말고 밥 푹 떠서 먹어. 얼른 안에 어머니, 저 많이 먹고 있어요. 반찬 안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또 그 입에서 대학이 나오는 순간 수저로 확 입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서운한 티를 대놓고 앞에서 내는데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넘어가려고 하는 게 더 분했고 평소 같았으면 이쯤에서 저도 접었지만 참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미 제 마음에선 끝을 한두 번 내는 게 아니었는데요. 근데 웃기죠, 어머니. 말대로면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으면서 능력 있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왜 모두가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제 집안에서는 대학을 잘 나오고 잘 사는 사람은 없네요. 참, 알 수 없는 세상이에요. 저는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픽을 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선도 잘 알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비해 몇 배를 벌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학벌을 따지고 들게 하는 것이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아,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모두 너보다 잘 살고 있다는 누가 그래? 그래요. 어머니가 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내가 뭘 모르냐고? 다 보이는데 넌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식구로 사는 게 영광인 줄이라도 알아? 너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겠어? 우리 아들도 그러지만 동서도 밖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야. 잘난 우리도 알아요. 집은 장남으로서 겨우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고마운 마음조차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네요. 겸손한 아들이 되도록 아버지는 저에게 구걸을 하시지 않으셨고 한마디도 지지 않으면서도 무례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나를 놀리러 온 거냐? 설거지가 싫으면 그냥 놔두고 가. 내 하나 때문에 오늘 다 망치게 됐어. 하여튼 하루라도 눈에 거슬리는 게 없어. 어떻게 이렇게 배운 게 없이 살아가는지. 내가 뭘 못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순수하게 사는 것 말고는 부끄러운 일 없이 열심히 산 적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해도 소화가 안 되겠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군요. 아이고, 뭐 다 참아봐야 하나. 속 상을 엎으시고. 아니요. 2개만 보여드릴게요. 이후에는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말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이혼일 거라고요. 그 무능한 인간이에요. 아내도 없고요. 어머니와 며느리는 더더욱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혼. 아, 너 이제 이혼한다고 말했어? 제 말에 눈만 깜박이며 보던 남편이 이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놀라서 말리고 있었어요. 아이쿠, 그만해. 여기까지 왔으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가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건방진 짓이야. 어디서 내 아들 앞에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너랑 살아온 우리 아들이 한참 손해본 거야? 이름도 모르는데 대학 다니고 명문대를 나와서 남자를 만나 사는 걸 보고 알아야지. 까만이야. 뭐, 가졌다고 그런 소리를 먼저 했잖아. 명문대, 웃기잖아.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한다고? 고작 쥐꼬리만한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잖아. 앞으로 받게 될 월급 통장을 한번 살펴보세요.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모았는지, 그동안 자존심을 지키려고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살아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월급의 절반을 게임에 날리고 5년째 승진도 못하는 미숙한 인간 그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서는 연봉이 왜 집 끝까지 다 뻥튀기 했냐고 물으셨어요. 이게 3천이 아니라 30만 원이라니 형님이 정말 내 소유물로 생각했던 건가요? 아닌데요. 내놓으라니까 다른 곳에도 있어. 그리고 전 우리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비밀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시원한 복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제 명함에는 대표로 적혀 있지만 저는 어머니,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아주고 있다고요. 그것이 일로도 증명이 되고요. 그런데 이 집에만 오면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제게 너무 무례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겠죠. 제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분이 대표라고 하니까 이런 큰 사업을 언제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돈으로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과 시아버지님이 제게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로 고개를 젓는다면서 시어머니를 말리며 바라봅니다. 갑자기 어머니의 태도가 변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하셔서요. 와서 헛소리를 시작하더군요. 심지어 남편까지 합세한 엄청난 쇼가 시작되었죠. 혼자 보기 참 아까운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해보자. 그동안 너도 서운했겠다 싶네. 우리 집에 둘째가 새로 들어왔고 아이 오늘이 무슨 날이니? 동서 생일이니까 그냥 좀 띄워주려고 별 뜻 없이 한 소리지. 내가 태아 대학 괜히 너 상처받으라고 한 말은 절대 아니야. 아이 엄마, 내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아까도 한마디만 더 하면 손이 나갈 것 같은 거 겨우 참고 있었네. 그리고 이 사람 생일 때는 이렇게 안 했잖아. 아, 얼마나 서운했겠냐고. 이건 내가 봐도 차별이야. 그래 미안하다. 미안했어. 내년부턴 잘 챙겨줄게. 제가 내년에 여기 있을 것 같나요? 착각은. 자유니까요. 아, 여보. 그때 엄마가 상황이 안 좋아서 해주고 싶어도 못 챙겨준 거야? 내가 기억이 나는데, 왜 그때 엄마 보일러 수리한다고 돈이 갑자기 들어서 선물 못 해줬던 거잖아. 기억나지? 그래.
기억났다. 보일러 때문에 돈 들어가서 못 해줬었지? 참, 가관이네요. 그래도 지방대 나온 건 변함없어요.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딴 게 뭐가 중에 부대 표식이나 올라가 있는데 능력이 먼저지. 시어머니 돈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렇게 굳건하던 대학 간판을 이제야 떼놓고 말하는 거 있죠. 끝까지 우기기도 했으면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말하니 그동안 얼마나 그게 부지고 힘없는 가치였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습거나 볼만한 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결혼에 반대하셨던 어머니의 신년처럼 생각하셨던 것 아니에요? 제 잘못 때문에 어머니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지금은 어머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옛 추억에 묶여있던 것을 녹여버릴 필요가 있어 보여서 말인데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두 사람의 취향을 조금 더 보고 있는데 힘들어요. 네, 가방 받아주세요. 찬물도 아래 위로 있는데 어머님 좀 빠른 게 좋겠네요.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급한 거였으면 동서한테 금방 준 가방까지 모두 가지고 올 필요 없이 할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런 행동만으로는 마음이 변하는 게 없었어요. 이 가방 제 겁니다. 돈으로는 몇 개나 살 수 있는지 알겠지만 이런 것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이십니다. 지금은 늦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이대로 가면 안 돼. 오늘은 우리 둘 다 감정적으로 너무 과거해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빚을 청산하며 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없어. 우선 우리 집의 기둥이 너인데 내가 이렇게 사라지면 우리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랑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어머님, 이 동안 어머니가 제 존엄을 다 그렇게 긁고 나서 그런지 이젠 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리 서로를 보기 전에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학벌 좋은 며느리를 찾아주세요. 한 번 절에 가로막고 내쫓으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발차기까지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나온 후에 남편이 뒤를 따라 나오겠죠. 시어머니께 악을 쓰는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더라고요. 다 엄마 때문이야. 나 이혼하면 엄마 탓이라고 멀쩡히 잘 사는 아들 혼까지 시키고 엄마는 어떻게 오늘까지 저 사람한테 일 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 그놈의 대학 사람 질리게 하고 며느리가 엄마 식모가 돼야 저 사람한테 제수치처럼 한 번 해준 적이나 있냐고? 그런 취급만 하니 마음이 안 돌아서지?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해봐 제발. 난 한다고 했어 가서 필만큼 빌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 내 탓이냐? 그리고 이놈아, 너는 게 뭐가 있어? 애미한테 급이며 월급까지 다 속여놓고 내가 네 엄마한테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게 다 누구 탓인데? 아, 여태 살면서 학벌했던 엄마 탓 아니야. 엄마 기대치에 맞게 행동하려고 이때까지 살았잖아. 기대치에 안 맞으면 나를 자식 취급조차 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거짓말한 게 아니야? 능력이 없는 탓도 있지만 엄마의 연봉이 굉장히 높고 장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다 거짓말이었나? 넌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도 서울대에 입학하지 못했잖아. 아, 미칠 것 같아. 진짜, 그 소리야. 그렇게 맞고도 그 말이 나와 지금 중학교를 잘 나오지 못했다면 지방대를 왜 깍박니까? 엄마가 그러면 공부해서 가보라고 하던 대학을 못 가게 될 거야? 아휴,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너까지 나를 무시해.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도 기회는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제 편에 서서 화를 내주고 어머니에게 큰 소리라도 쳐줬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좀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제 명함이 나온 후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보고는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시켰는지 서까지 연락해와서 이혼을 말렸지만 제 선택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을 준비하면서 회사 업무에 더 열심히 투쟁했습니다. 삼촌도 그렇고 부모님까지 제 이혼을 응원해주면서 무엇 때문에 제 상황에 그런 결혼을 유지하고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알고 계세요?
내가 너무 아깝다렸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 때문에 무너진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시어머니가 씌워놓은 학벌이란 틀에 갇혀서 장점이 많은 제 자신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일로도 인정받고 칭찬을 듣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감도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은 원래 힘든 일이라 이혼이 두려웠고 마음속으로 신호를 보내는 법조차 몰랐기 때문에 끝이 날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버지나 삼촌과 함께 둘레길을 자주 걷거나 골프를 시작하여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로워지니 혼자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깨를 짊어지던 피로가 날아갔다는 기분입니다. 혹시 머물러 있는 시댁 가족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신호를 주기 시작할 때 외면하지 말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